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 예상치를 하회하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 관련 지표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나왔습니다. 즉 예상치를 하회하는 낮은 물가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가 나왔고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전체 물가를 나타내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빨간색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두 개의 경제지표 모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떨구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떨어지기 어렵다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월과 똑같은 4.1% 상승을 전망했었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미국 물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네요. 세부 항목별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물가가 떨어진 항목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먼저 에너지가 있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가 확산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에너지 부분의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중고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중고차 관련 물가가 전월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즉 에너지와 중고차 측면에서 물가 하락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러한 물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의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물가가 현재 진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베팅하는 페드 워치를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과 발표 후에 많은 사람들의 베팅하는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래도 내년 5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진정되어가는 물가를 보자마자 대다수가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했다고 해서 파월 형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파월은 낮아진 물가 지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따위는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뻔히 보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진정되고 있지만 파월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이거예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2%대 물가 달성은 어렵다. 물가는 여전히 높아.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2%대 물가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2%까지 당장 내려가기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물가 진정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진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파월 형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물가가 이렇게 폭등했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도 40년 전에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 부근에서 움직였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었죠. 현재 국채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긴축 효과를 우리는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시중금리인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자마자 그 이후 시중금리를 나타내는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이 원하는 긴축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돈을 푸는 완화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이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전월 대비 상승률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퍼센트가 둔화되면 둔화됐지 물가 자체가 꺾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0월달 물가는 미약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자체가 꺾이는 중입니다. 물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 다시 상승할 여지는 언제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물가 자체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가 반등이 나올지라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월령도 쉽게 금리 인하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물가 자체가 꺾이게 된다면 굳이 금리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골든 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물가에, 적당한 경기 침체에, 적당한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적당한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황금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길에 대해서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8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걸어온 이 황금길은 승리가 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볼 때 확실히 가능하다면서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업률을 높여서 경제를 꺾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업률을 살짝만 높여도 물가 2%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굴스비 연은 총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분이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발언을 11월 달에 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춰야지만 연준이 중앙은행 역사상 매우 드물게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도 놓쳐선 안 된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수년간 황금길을 밟게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수년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 차트인데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늘 위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위기가 온다, 위기가 와야만 한다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 전후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이 연준에 맡긴 돈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정확히는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지급준비금 외에 추가적으로 맡긴 돈입니다. 2008년부터 갑자기 늘어난 게 보이죠? 즉, 은행에 현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현금이 넘쳐나고 있죠. 물론 대형은행 중심으로 돈이 많습니다. 어쨌든 은행이 망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 봅니다. 올해 3월 달에 몇몇 은행들이 망하자 대형은행에서 다 인수해 버리잖아요. 그만큼 대형은행 중심으로 현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것은 기업들이 망해서 터지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들이 망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은행이 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겠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는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경제 위기 자체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참전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기후 위기가 온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약간 이것은 무섭긴 한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리스크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진정이 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조달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국채금리 상승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가 진정되고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러한 무한 루프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장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섹터별, 종목별 주가 등락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정됐을 때에도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이 나왔지만 특히 반도체, 빅테크, 인공지능 이쪽 섹터의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픈 AI도 새로운 GPT인 GPT 터보를 공개했고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인 그록을 출시했습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삼성도 생성형 AI인 가우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그 자체 그리고 인공지능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들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쪽에 물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방어형 섹터를 조금씩은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금길, 골든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댓글을 보고 이쪽에 대해 관심이 마냥 많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저도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황금길 같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간의 희망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요가 있다면 제가 황금길의 영상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